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개발론 6주차 두 번째, 세 번째 2, 3교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얼굴 보고 이제 처음으로 얼굴 보고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텐데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진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시험은 28주 차에 23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되죠. 우리 과목은 화요일 날 중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면 10월 27일이죠. 10월 27일 수업 시간에 중간 시험을 볼 테니까 뭐 크게 어려운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만나면 시험 얘기도 하고 또 동영상으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분반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실에서 거리를 두고 수업할 수 있어서 원래 시간표대로 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그렇게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이죠. 우리 13일 날 수업 시간에 그 정해진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이죠. 5장의 앞부분을 했는데 한번 다시 조금 훑어볼까요? 앞부분은 뒤에 조금 내용을 먼저 하고 나서 앞에를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절, 5장의 두 번째 절 개발협력 활동을 위한 기타 접근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PBA 접근법을 소개를 했어요.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90년대 후반쯤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공여국 원조를 주는 국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원조를 할 때 공여국이 원조를 주는 국가가 독자적으로 혹은 몇몇 다른 공여국들과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원조를 주는데 독자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다른 공여국하고 공동으로 원조를 주는데 원조 주는 세부적인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원조를 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뭐 수도를 만들어 상수도 뭐 이제 그 물이 귀한 지역에 펌프를 수도 펌프를 놔준다. 그럼 수도 펌프를 놔주는 특정 분야잖아요. 물을 만들어주는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라든가 어, 펌프를 만드는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뭐 하수도 시설을 놓는 프로젝트라든가 상수도를 놓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렇게 특정 부분의 분야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독자적으로 원조하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몇몇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상수도 시설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한 세분화된 분야의 프로젝트 위주로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 끝나면 그
분야 자체로는 도움을 주는데 어떤 뭐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 분야를 통해서 어, 뭐 어떤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 원조를 주는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원조를 받는 국가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걸 물론 주겠지만 어, 원조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원조 주는 사람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이 처음에 중국에 원조를 주면서 협력을 하면서 중국에 고속도로를 놔주고 그랬을 때 어, 상하이에서 산동반도의 아, 청도에 고속도로를 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 지역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원조를 주는 일본에게 유익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상하이 항을 통해서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수출한 물량이 상하이에서 수도권으로 북쪽으로 베이징 지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도로를 먼저 놨단 말이죠. 근데 그 도로를 북경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도로를 우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 중국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긴 했지만 뭐 당장 중국 사람들은 그 도로를 이용할 뭐 자동차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른 기타 그런 것들이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 도로 놓은 도로의 혜택은 중국 사람보다는 오히려 일본에게 더 혜택이 돌아간다 같다 하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본에게 어떻게 그 도로의 유익이 돌아갔느냐 하면 일본이 그만큼 수출을 중국에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중국에게 원조를 했는데 사실은 원조를 주는 일본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그런 원조가 됐다.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도와줄 때 이왕이면 도와줘서 좋지만 나한테도 유익이 되면 더 좋은 거죠. 그죠? 나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면 뭐 일거양득이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원조를 줄 때 공여국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유익한 그런 원조 프로젝트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수행했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수원국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공여국에게 필요한 것, 유익이 더 되는 거. 그러니까 도대체 원조를 주는 건지, 이게 원조를 누구를 위해서 원조를 주는 건지, 그죠? 개인으로 얘기하면 뭐 도움이라고 뭐 친구들을 도와주는데 이게 친구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건지 이런 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쨌든 90년대까지는 물량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선진국들이 아, 원조를 주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상대적으로 유익한 그러니까 현지 실정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현지의 도움을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그렇게 구체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그런 프로젝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조를 받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원조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조에 줄 때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원조를 주던 거에서 이제는 그 여러 프로젝트들이 한 개 한 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큰 규모의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1990년대 후반이 되면 그 원조를 받는 국가의 국내적인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점들 필요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포괄하는 그런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 차원에서 원조를 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PBA의 등장 배경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보면 PBA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제기됐는데 국제사회에 원조의 효과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국제 원조 사업이 주로 공여국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공여국들과 협력을 해서 세부적인 분야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이 돼 왔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자꾸 생기게 되더라. 그리고 또 원조를 그 프로젝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별개로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좀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그 프로젝트가 단발적으로 되니까 어떤 현지의 행정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니까 그런 행정적인 일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좀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대화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공여국 입장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수원국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준다 그러면 그 공장이 그 지역민의 소유가 되고 지역민의 유익한 것으로 지역민이 그 공장을 운영하고 돌리고 그 공장에 지역민이 취직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로 공장을 실제로 지어주니까 그 공장의 소유권도 또 운영도 또 뭐 거기에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그 지역민하고는 이렇게 좀 소외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원조를 주고 철도를 놓는다거나 항만을 건설한다거나 도로를 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건설 비용을 중국에서 빌려주는 거죠. 원조해 주는 거죠, 일종의. 근데 원조해 주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루었지만 원조에는 원조가 있고 무상 원조가 있는 거죠. 유상 원조는 원금을 갚고 이자까지 쳐서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수원국에 부담이 되는 빚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상 원조를 주게 되면 그냥 주어버리는 거니까 빚이 아니거든요. 근데 1대1로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1대1로 사업이라고 중국에서 뭐 항만을 짓는다거나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지원을 하는 게 무상 원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상 원조라면 빚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항만을 지어놓고 그 항만에 대한 소유권을 중국이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 항만의 운영권을 상당 기간 중국이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 항만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지원을 해서 어,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만이나 도로가 건설하고 나서 어, 이익을 산출하지 못하니까 그 현지 국가들이 중국에게 받을 이렇게 갚을 여력이 없게 되고 갚을 여력이 없게 되니까 아예 그 도로나 항만을 중국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언론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대1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원조를 주고 각종 건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후반에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어, 원조의 방법인 프로그램 위주의 원조의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PBA 차원의 원조 그리고 무상 원조의 비중이 커지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예전에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형태로 해주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 부분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좀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저개발 국가들에게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이 초창기에는 1대1로 처음에는 그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주고 건설을 해주니까. 그 이전에는 그 뭐 IMF나 월드뱅크나 뭐 아시아 지역에는 뭐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건설 비용을 대려고 했지만 이런 기존에 있는 어떤 기구들은 금융 기구들은 이런 투자를 할 때 또 지원을 해줄 때 그 수원국에게 어떤 자유시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그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기준이 높아요. 근데 중국이 그래서 저개발 국가가 사실은 어, 마치 우리 개인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 아무한테나 안 주고 이렇게 기존 어떤 신용 등급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처럼 국가들도 그런 저개발 국가들이 재원을 이렇게 받아서 차관으로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조직들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문제는 저개발 국가들이 마치 신용이 없는 국가가 은행에서 융자받기 힘든 것처럼 그런 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을 하라든가 아니면 어, 자유 경쟁에 의해서 어떤 경제가 돌아가게끔 이렇게 국가의 관여를 어, 낮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개발 국가가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치 IMF 사태 때 우리나라가 IMF의 돈을 빌리면서 IMF가 한국 금융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도 높은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쉬운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국내 산업과 금융이 발전해 왔었는데, 그런 보호 장치들을 다 없애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더라도 그런 IMF 기준들을 다 수용을 했죠. 다행히 우리들은 그걸 견뎌내서 한 걸음 경제가 더 질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IMF 이후에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서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못 빌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국이 AI, IB, AIIB라든가,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뱅크를 중국이 만들었죠. 여러 해 전에. 그 기금은 어, 기존의 어떤 뭐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나 월드뱅크들처럼 융자를 까다롭지 않게, 그러니까 마치 은행권에서 융자받기 힘든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가듯이 중국은 쉽게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냥 쉽게 돈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개발 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빌려주는데 그것이 갚지 못할 때는 중국이 어떤 그 수원국들의 어떤 이익을 어, 가져가는 어떤 그런 계약을 한다든가,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의 전략에 의해서 하는 비즈니스가 수원국들에게는 상당히 투자에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그것을 이득을 못 남기고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중국에게 중요한 국익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 투자를 빌미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가져가고 강제한다. 또 무슨 건설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건설하는 인부라든가 어떤 건설 장비나 건설 인력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오는 중국 사람들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수원국에게 건설 자금을 빌려줬지만 그 건설 자금을 중국인들이 일하고 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도로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벌써 국제사회에서는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라 거시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건설을 해줄 때는 그 건설하는 건설 인력들을 현지에서 채용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투자한 것이 현지인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좀 옛날 방식의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교재를 한번 천천히 볼 때, 어쨌든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런
프로젝트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그램 차원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을 원조를 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PBA라는 것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분야의 그 수원국의 여러 분야의 필요들이 서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좀 거시적인 프로그램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그게 PBA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PBA의 정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318페이지에 그 OECD의 DAC 개발 원조 위원회가 이 PBA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보면 정부와 개발 사업 파트너 간의 협력 강화 혹은 조정을 통해서 수원국이 주도하는 수원국 주도의 분야별 테마별 프로그램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개발 원조 형식이다. 이렇게 뭐 좀 정의라고 했는데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자꾸 반복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나중에 시험 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수원국 정부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공여국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수원국이 주체가 돼서 제창하고 수행하는 거,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조를 줄 때 너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원조 줄게, 이게 아니라 나 이게 필요해 하고 필요한 원조 받는 국가가 수원국이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해 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원조를 받아서 그걸 수행하고 실행하는 것도 그 수여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철도를 논다, 도로를 논다 했을 때 그 도로를 놓는데 일하는 실제로 그 도로를 놓는 작업을 하고 일하는 일꾼들이 그 일자리가 그 현지에서 발생하는, 가급적이면. 근데 많은 경우에 1대1로 중국의 1대1로가 현지에서 어떤 인프라를 건설해 줄 때 현지인들보다는 대부분 중국인들이 가가지고 일을 해서 지원해줬던 원조해줬던 돈을 그 중국인 인부들이 월급으로 다시 회수해 오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조를 프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하면 그 현지인들이 주체가 돼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리고 또 그 건설한 그런 것들이 현지인 소유가 되게끔, 그죠? 현지인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도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요새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인데 뭐 무슨 뭐 고기가 뭐 어떤 특정 음식이 예를 들어서 뭐 과일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는데 과일 알러지 있는 사람인데 도와준다고 사과 주고 배 주고 이러면은 그거는 도와주는 사람 도와준다고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도움 받는 사람한테는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나는 뭐가 필요해 얘기를 하고 도와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도움이 진짜 도움인 것처럼 국제사회의 원조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PBA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PBA가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수원국이나 수원국 기관의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국가가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걸 실제로 관여하고 자기들이 수행을 가급적 하게 되니까 그 도움받는 국가들이 적극적이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리더십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걸 수원국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하면 한 건수마다 공여국이 그냥 채워주고 해버리면 끝나는데 프로그램으로 하면 수원국이 전체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예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원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원국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공여국이 그죠?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전 전수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행정의 노하우라든가 어떤 예산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것들도 가르쳐 주는 거. 그건 이제 보이지 않는 원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원조 차원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PBA는 수원국 주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프로젝트 원조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세부적인 분야의 프로젝트보다는 총괄적이고 총합적인 프로그램이나 거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PBA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의 어떤 역할과 의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PBA는 오늘날 국제 원조 사업의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중국의 1대1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진부하게 예전 스타일의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조 받는 국가들이 처음에는 원조를 쉽게 해주니까 좋아했지만 경과됨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이익이야? 저쪽이 이익이야? 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노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PBA 접근법의 비중이 원조에서 점점 늘어난다 그랬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이전에 파리 선언을 통해서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합의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파리 선언의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바로 이 PBA 방법이다. 이런 합의들이 국제사회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BA는 원조 사업의 장기적인 효율성 증진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고 주인의식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PBA는 지역기관과 인적,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 활동을 선호함으로써 일하면서 배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민의 수원국의 주인의식도 강화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전반적인 국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벌써 지금 2020년이니까 한 20년 이상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원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받느냐 얘기를 하면 역시 또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는데 원조를 주는 국가와 원조를 받는 국가 사이에서 참 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원조를 주는 건 그야말로 도움을 주는 건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조를 받는 국가가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해 하고 적극적으로 원조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무슨 뭐 빚쟁이가 빚 받는 것도 아니고 원조를 주는 국가는 아니 우리가 뭐 우리도 노력해서 어 축적한 부인데 이거를 뭐 그렇죠? 받는 국가들이 별로 고마운지도 모르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뭐 좀 더 발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받는 데만 익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사회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원조라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이 있는 거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결이 쉽게 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본질에도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죠. 당연히 당위적으로 그렇고 또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에서 어, 다시 이렇게 도약해서 발전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국가도 도움을 받는 국가들은 계속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좀 더 이렇게 발전을 해서 대한민국처럼 도움을 주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100% 도움받는 데서 100% 도움 주기만 하는 국가로 바뀐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만 따져도 1945년 이후라고 하면 한 75년 동안 대한민국 하나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머지 뭐 한 백 몇십 개의 국가들은 75년 동안 계속 도움을 받기만 한단 말이죠. 받아서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발전이 없으니까 이게 도움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도움을 주는 방법들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자꾸 더 효과적으로 파리회의 같은 것들도 이제 더 효과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강구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PBA도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천천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교과서를 읽을 수도 없고 또 교과서가 그때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코이카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통해서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집처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문장이나 설명이나 연결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게 매끄러우면 교과서를 쭉 읽기만 해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데 이 분야가 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자리 잡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이 수요가 필요해 가지고 이런 관련 교과서나 시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시작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듬어져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업을 하면 또 다시 반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학년 마지막 학기가 돼서 부담이 좀 덜하게 수업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동영상 그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부담이 좀 더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꼬박꼬박 교재를 읽고 요약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또 이제 이 동영상도 끝까지 보고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수업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쭉 한번 다시 훑어볼까요? 그 PBA 접근법, PBA라는 거 이거는 봅시다. 자, MDGs 이건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거죠. 유엔에서 얘기한 그 새천년 개발 목표는 개발 협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국과 공유국 간의 상호 책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정립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로마에서 열린 고위급 포럼에서 원조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공여국 관행의 조화로 시작을 해서 2005년도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문, 그죠? 파리 선언문에 이르러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양, 파리 선언문의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양, 그리고 수원국 내의 어떤 절차 강화, 그리고 또 활용을 통해서 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PBA의 어떤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 바로 프로그램 지원 또는 더 확장된 개념인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PBA의 등장 배경에서는 PBA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국제사회의 원조 효과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해놓고 90년대 중반까지 국제 원조 사업은 공여국이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공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세부적인 분야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되어 왔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원조 사업은 중복적인 사업, 그리고 높은 원조 이행 비용, 그리고 행정 구도의 비대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소유권의 약화와 지역의 진정한 요구보다는 원조를 주는 국가, 공여국의 필요에 의한 원조 사업의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 차원의 원조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해놓고 PBA의 정의와 특성에서는 OECD의 DAC의 정의에 의하면 PBA는 정부와 개발사업 파트너 간 협력 강화 및 조정을 통해서 수원국 주도의 분야별 테마별 프로그램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개발 원조 형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원국 정부가 주체가 돼서 제창하고 또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 소유권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OECD의 DAC에서 정의하는 PB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데 수원국 및 수원국 기관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의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예산 체계, 또 보고, 예산, 경영,
조달 관련 절차를 공여국이 조정하고 조화하기 위해서 공여국 간 어떤 정식 협력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 프로그램 계획과 이행, 예산 경영, 그리고 평가할 때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어쨌든 PBA는 수원국 주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원조하고 공여국 위주의 원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분야의 프로젝트보다는 좀 더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나 거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바로 PBA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PBA가 국제 원조 사업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주요 원조국들, 주요 공유국들은 이런 접근 방법을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앞서 말한 파리 선언에서 명시된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했고, 또 PBA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원조 사업의 장기적인 효율성을 증진시켜서 그래서 수원국의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PBA의 특성상 이 분야의 역량 강화 없이는 성공적인 원조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주요 원조 모델로 사용됐던 공여국 주도의 프로젝트 원조를 비판하면서 이제는 수원국 주도의 원조로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은 대부분 국제 원조가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의 1대1로 원조는 이러한 현 시대의 추세와 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보는데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쭉 좀 낯설지만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문장들은 조금 좀 이렇게 난해하게 쓰여 있지만 그 쭉 읽으면 내용들은 머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 원조가 국제 사회도 개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들이 우리는 여태까지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의 정글과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 국가의 이익만 챙기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들이 해외 원조를 통해서 서로 돕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사회보다 상당히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원조를 주는 규모가 전 세계 원조 규모의 절반 이상이 미국이 원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엔과 같은 기구나 각종 국제 기구들의 어디 통계를 보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이 기여하는 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국가들이 막 이기적이고 막 그 다른 국가를 막 착취하고 막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만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국가가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규모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몇몇 선진국들이 그렇게 원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관계를 볼 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국가들이 지나치게 이 아,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보는 것도 국제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편견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개인처럼 그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것도 물론 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국제사회를 볼 수 없는 편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 개발론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국가라는 것이 참 이렇게 한마디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인간처럼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온라인 수업 하시느라고 낯선 과목인데 온라인 수업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의실에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13일인가요? 화요일부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기타 여러분 온라인 과제로 그때그때 날짜 맞춰서 요약을 올리지 못한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그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우리 중간고사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과목만큼은 여러분 마지막 학기에 편안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과목이니까 편안하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